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왜 하필이면 20억인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조기 은퇴를 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파이어족 퍼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리타이 얼리 인기다. 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둔 채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한다. 그리고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극도로 검소하게 살아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투어나 해외여행도 하지 않는다. 차도 없고 고정 지출이 일어나는 어떤 소비도 하지 않는다. 명품은 물론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리는 일도 결코 없다. 왜?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다. 조기 은퇴를 한 후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나은 인생을 자유롭게 누리겠다는 것이다. 한때는 나도 조기 은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새벽에 울리는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생활. 진정한 자유가 그리웠다. 그러나 나는 파이어족이 될 수 없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젊을 때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기 때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으로서 파이어족을 선언한다는 것은 내 가족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극도로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파이어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의 관심이 확 끌렸던 부분은 조기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활비에 시달리지 않는 부유한 직장인, 즉 리치 워커로 살고 싶고 설령 예상치 못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결국 돈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리치 워커의 현실적인 1차 목표액 20억.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20억이라는 돈은 얼만큼의 가치로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은 20억? 직장인이 어떻게 20억을 벌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20억? 서울 중심의 아파트 한 채 사면 끝나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20억이라는 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거주 한 채 2021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 7억 7천만 원 1 아파트 2. 5억 원의 수익형 부동산연 5% 임대수익 2,500만 원 3. 7억 원의 배당 주식연 6% 배당 수익 4,200만 원 4. 현금 자산 3천만 원 예비자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20억이 막연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에게 20억은 매우 큰 돈이었고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돈이었다. 그러나 지금 40대 초반의 직장인인 나에게 20억은 매우 현실적이며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되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충분히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억이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돈이라는 뜻은 아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20억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20억은 하나은행에서 조사한 5대 광역시 직장인의 월 평균 세후소득인 468만 원을 근로소득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다. 실제로 위에 표시한 20억의 구성자산을 살펴보면 임대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도 세금을 제하고 약 47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매월 들어온다. 즉 20억은 3에서 4인 가구의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를 당해도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돈 또는 경제적 자유로 조기 은퇴를 추진할 수 있는 돈의 크기인 것이다. 가족 수와 소비 성향 등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의 크기는 20억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신이라면 약 10억 원,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15억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조기 은퇴의 원조인 미국의 파이어족은 1인 기준 40세까지 100만 달러 약 11억 원. S&P 500 지수 또는 배당주,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고 나서 약 4%의 금액인 4,4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평생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낸다. 20억은 직장인이 40에서 50대의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이다. 월급을 모아서
막연하게 큰 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이 뭔 현실적이지 못하다. 개소리야!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은퇴 전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돈의 크기가 20억이다. 만약 20억이 아닌 100억 또는 그 이상의 돈이 목표라면 직장 생활이 아닌 사업가가 되거나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나 전업 투자는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자산을 모은 다음에 도전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월급을 받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대체 언제 등록금 대출 받았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지? 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어려울 것 같아도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시의 50대 초반의 직장인 중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20억 정도의 순자산을 이미 보유한 경우가 많다. 즉 20억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손에 닿는 현실이란 뜻이다.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열정과 운이 따른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액수가 바로 20억이다. 20억은 부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20억에 대한 체감은 다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중산층의 끝자락, 부자의 시작 정도로 볼 수 있는 돈의 크기다. 물론 20억이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 없이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머니투데이의 2021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1년 부자의 기준을 10억 원 이상을 28.4%, 20억 원 이상을 19.4%, 30억 원 이상을 17%로 응답했다. 50억,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가나 전업 투자자가 아닌 40대 직장인이라면 20억에서 50억 정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다. 엄청난 부자가 아닌 작은 부자는 가구 기준 순자산 30억 정도만 되어도 상위 1% 내외라는 것을 잊지 말자. 20억이라는 돈은 부자의 리그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맨손으로 20억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같이 좀 먹고 30억, 삽시다. 5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역시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책에서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할 것이다. 20억을 언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처음 증권사에 취업했던 20대 신입사원 때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돈을 쓰면서 젊음을 만끽하기에 바빴다. 사실 그때는 돈을 모을 생각도 별로 없었고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도 몰랐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카드값이 밀려서 리볼빙 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 카드 결제금액 중 최소 결제 비율만큼은 해당 월에 결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청구되도록 약정하는 서비스를 쓴 적도 몇 번 있다. 가장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시기가 결혼 전이라고 하는데 젊은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복 소비였던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허리띠도 졸라매보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자산이 늘지는 않았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다. 나의 경우 너무 자본 없이 시작하기도 했고 집 장만, 결혼, 출산 등 30대에 생기는 통과 일회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제자리 걷는 느낌으로 늘 초조했다. 빈손으로 시작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노력의 결실은 30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나타났고 40대 초반이 되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억을 벌기에 적합한 시기는 바로 40대다. 근로소득도 오르고 있고 재테크 노하우도 쌓여서 폭발적으로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50대가 되면 재테크에 전념하기에는 벌써 은퇴 준비가 코앞이다. 자산을 늘려나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키기에 들어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도 그렇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들 시기라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기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난 50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미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며 부자의 대열에 서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무척 초조해하거나 따라서 바쁜 30대를 보내고 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40대가 아닐까 한다. 경우에 따라 좀 일찍 혹은 좀 더 늦게 20억을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40대까지도 20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5억도 못 모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40대가 20억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50대 혹은 은퇴 전까지라도 방향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나 시기보다는 방향이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 가치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다. 나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가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만들 것인가를 알려줄 걱정 것이다. 안 하셔도 됩니다. 20억을 만들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 유튜버 신사임당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이 단군 이래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눈을 뜨면 세상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이 되어 있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절대 직장인이라는 틀에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하지 말자. 직장을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재테크를 병행하면서 작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주변에서 직장인이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나 역시 작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전문직이 아니라서, 사업가가 아니라서, 월급이 적어서 등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다. 월급을 자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20억을 벌고 또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자. 아무것도 없었던 나도 해냈으니 게임에 참가를 당신도 할 수 원하십니까? 있다. 5가지만 알면 누구나 리치 워커가 될 수 있다. 골프, 바둑, 장기,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세상에 존재하는 스포츠와 기회에 있어 초보와 프로 간에는 현격한 실력의 격차가 있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인 이세돌단의 바둑 실력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어떤 영역이든 프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테크 역시 고수가 되는 데는 남다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는 말자. 이 책의 독자는 재테크의 세계 1등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20억을 버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테크의 실력자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는 리치 워커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확천금을 벌려고 도박을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훈련한다면 누구나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투자를 잘했던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투자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관심을 가지고 절실하게 노력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력이 늘어난 것이다. 재테크와 기회의 다른 점도 있다. 기회는 어떤 실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태권도 5단입니다. 바둑 아마 1단입니다. 등으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테크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그렇다고 투자 실력에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재테크 역시 초보와 고수는 큰 차이가 있다. 투자 실력이 뛰어난 리치 워커의 5가지 성공 법칙. 1. 실력. 실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투자 대상이 돈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목이란 산속에서 돌을 닦듯이 생기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심과 생생한 실전 경험, 시행착오, 남다른 상상력과 창의력의 합산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한때는 서울 핵심 지역만 오른다고 할 때, 서울 외곽으로 투자 지역을 넓히고 경기도는 안 오른다고 할 때, 시흥과 의정부, 남양주의 별내를 산다. 인천은 절대 안 오른다고 할 때, 인천의 분양권과 재개발을 사며 아파트가 아닌 건 어렵다고 할 때, 오피스텔과 생숙생활 숙박시설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다. 결국 남들보다 폭넓은 안목과 시야, 약간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생각, 자신감이 바로 실력인 것이다. 물론 이런 실력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찰해야 유지되는 것이지 자만하거나 공부를 등한시한다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것이 재테크의 세계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보다 시장의 사이클이 더 빠르고 변동성도 훨씬 더 크다. 각자의 핵심 매매 기법이나
스타일을 갈고 닦고 연구해서 최대한 요점 일자로 전에는 투자를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늘려가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투자 대상이든 간에 결국 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투자 대상이 싸다는 것을 알려면 그 자산의 가치 또는 호재의 가치를 남들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역시 왕도는 없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2. 행동력. 리치 워커들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긴다. 아파트 미분양 계약, 오피스텔 청약, 가상화폐 채굴, 주식에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특정 자산이 오르고 나서 그걸 사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라면, 리치 워커들은 치밀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월등히 높다고 확신하면 과감히 투자라는 배로 올라탄다. 물론 이러한 행동력의 실력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사고만 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실력을 앞서는 행동력은 반드시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과감한 행동력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비관이 극에 달해 있을 때거나 안개 속에서 모두가 의심에 차 있을 때인 경우가 많다. 좋은 기회이므로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지만 이럴 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란 정말 어렵다. 지나고 나면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원래 최고의 기회는 모두가 좋다고 합창할 때가 아니라 의심에 가득 차 있거나 소수의 예민한 투자자들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에서 2014년의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에 더 투자하고 2020년 3월의 코로나19 폭락기에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문과 언론은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참고만 하고 자기 분석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반대로 기회를 보는 것은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바닥권일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의심에 찬 눈초리로 경계하지만 가격이 급등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 이런 걸 보면 투자는 정말 역발상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기회는 계속해서 올 것이다. 나 역시 놓친 기회가 셀 수 없이 많고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몇 번의 기회를 행동으로 옮겼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고 해도 승률 100%에 이기는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보다 얻는 수익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면 이들은 과감히 행동에 옮긴다.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 허투루하면 되겠냐? 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 자금력. 투자에는 돈이 필요하다. 좋은 기회도 투자금이 없으면 날려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금액이 적어도 참여의 기회가 항상 있지만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에 비해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들 현금 조달 능력과 대출 능력이 없으면 실행하기가 어렵다. 자금력이라는 것은 꼭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곧 자금력이다. 정말 자신 있는 기회가 왔다면 과감하게 베팅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부모님 또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다. 나 역시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매우 꺼린다.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일 자체를 막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을 말하자면 부모님의 자금력과 형제자매의 자금력 역시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구원의 걱정 밥줄이 안 될 수 하셔도 있다. 됩니다. 높아진 대출 규제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청약을 위해서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서 3천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장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대출 만기는 당장 다음 달인데 내가 보유한 집의 전세 보증금은 4개월 후에나 올려받을 수 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부동산 잔금을 치르느라
레도에서 현금성 자산이 없다.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부탁해서 몇 달간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다. 나의 경우 돈을 빌린 적도 있고 빌려준 적도 있다. 결국 개인 간의 돈거래도 신용에 기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자금력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할 때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현금, 주식, RP, CMA 또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자산 분양권, 소형 평형 아파트,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토지, 상가, 대형 평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등의 비중을 조절해서 현금이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기술 못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없도록 준비하는 것도 기술에 대한 비결 중 하나다. 4. 정보력. 똑같은 스펙으로 대기업에 지원한다면 최대한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려 봐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고 투자 서적을 사서 읽고 다른 투자자들과 대화하면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는 투자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노력이 아닌 이상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돈을 벌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지만 의사결정 전 최대한 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있다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양극화와 자산 격차를 점점 늘리고 있다. 최근 투자에 성공한 리치 워커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부지런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여유 있게 지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에 목말라 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된다. 또한 투자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어때요? 전화하거나 만나서 쉽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아요.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면 이미 오피스텔을 보유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지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분양권 투자를 한다면 분양권 매매로 돈을 번 사람에게, 온라인 마케팅을 연구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나 최적화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간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샘한다면 제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자주 했던 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부분 호의를 자세히 봐. 가지고 들이대. 차근차근 알려준다. 부자에게 밥을 사라는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가능하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의 성공방 정식을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5. 자기객관화 능력. 자기객관화 능력은 메타인지라는 단어로도 불리는데 자신의 현재 수준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복기하는 것으로 이는 곧 자기 성찰 능력과 같다.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일을 허투루하면 되겠냐? 일을 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성 능력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아내기 쉽다. 투자에서는 특히 그렇다.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여러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기객관화란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을 타인으로 돌리면 당장의 기분은 편할지 몰라도 투자 실력은 절대 늘지 않는다. 대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가져와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 자긍심, 신뢰감이 본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수 성향, 자금력, 인내심 등 상황이 다른데 잘된 사람을 보고 무작정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 성찰 능력이 있다면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나 역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고
세상 실수와 물정을 실패를 몰랐어.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성취한 것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 성공 궤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높은 자신감, 자긍심 위에 자기 객관화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능력이야말로 투자 고수의 기본 자질이며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투자의 길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간절함의 차이. 리치 워커라고 해서 남들은 걸어가는데 혼자서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남들과는 달리 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투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더 선택과 집중을 할 뿐이다. 남들이 매물을 두세 군데 찾을 때 10군데를 찾고 남들이 한 군데 공모주 청약을 넣을 때 가족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공모주 물량을 잡는다. 결국 얼마나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를 잘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직장 생활의 고됨은 동일하며 아이 돌볼 시간도 필요하고 두 발 뻗고 자고 싶은 것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돈을 벌겠다는 열정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반복되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 역시 점점 수월해지고 숙달된다. 분양권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과 수십 번 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노하우가 다를 것이다. 주식 트레이딩도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재료의 가치를 분석하기도 쉽고 잘못된 매매를 해도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 역시 빠르다. 이렇게 노력하려면 당연히 돈을 벌고자 하는 큰 열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큰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리치 워커가 많이 탄생한 것은 이들의 열정이 투자로 향했기 때문이다. 밤새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쓰던 에너지가 부동산 투자, 미국 주식 투자 등 여러 가지 돈이 되는 곳으로 쏠림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과를 얻는 것이다. 쉽고 편하면서 안전한 고수익은 없다. 그리고 직장인의 업무 환경이 이런 노력을 소화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좋은 성과를 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큰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퇴사한 사람들 역시 직장인 출신이었다. 당연히 직장 생활도 잘하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열정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2시간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매일 일정한 시간 너는 투자에 계획이 다 관심을 두고 있구나. 공부한다.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쁜 임원급이 아닌 이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투자 공부를 할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리치 워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투자에 좋은 기회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다.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고 연구하고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추며 자기 객관화 능력까지 겸비하여 리치 워커의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리치 워커 잠재력 테스트. 직장과 재테크 모두 좋은 성과를 얻는 리치 워커의 잠재력을 테스트해보자. 예스라고 답한 것에 1점, 노라고 답한 것은 0점으로 계산하면 된다. 1. 나는 나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2. 연봉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 4. 관심을 갖고 구독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다. 5. 최근 몇 년간 순자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6. 투자를 잘하는 지인을 여럿 알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한다. 7. 경제신문을 구독하거나 기사를 읽고 있다. 8. 재테크 서적을 매년 5권 이상 읽는다. 9.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특기가 있다. 11. 자본소득 못지않게 근로소득을 올리는데도 관심이 많다. 12.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투자를 경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스, 노. 4.5에서 7.8에서 10점, 11점 이상 재테크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재테크 마인드는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리치 워커의 길을 걸어봅시다. 이미 투자형 직장인으로 리치 워커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경제 경영서를 출판해보는 게 어떨까요? 왜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인가? 2022년 1월 현재 나는 서울의 재건축, 성남의 재개발, 평촌의 오피스텔 분양권, 지방의 아파트 등 여러 채의 투자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은 수준이지만 10년 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15평. 아파트에 살던 때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다. 그리고 이 발전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확실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이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에서 재테크를 하려면 주식을 사고 한국에서 재테크를 하려면 부동산을 사라. 가 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랑은 남달라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가구 기준으로 보유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 중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 부동산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없이 부자 되기는 정말 힘들다. 적금과 절약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재산이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실거주 한 채의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 순간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드디어 재테크의 무슨 뜻인지 열차가 알겠나?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자가 한 채만으로 오른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반대로 내 집 한 채 없이 전세를 살며 열심히 적금만 부었던 사람들에게 최근 몇 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면서도 벼락거지라는 불편한 단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다. 즉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의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쳤기에 현금성 자산의 가치는 폭락하고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한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강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 효과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아무리 통화량이 늘어도 입지가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세뇨리지, 즉 국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조 차익을 이걸 왜 얻으려는 나만 유혹에 모르고 있지? 끊임없이 빠진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돈을 찍어내서 푸는데 이를 말릴 사람들은 없다.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질수록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이 부동산이다. 유명 부동산 강사인 아기곰님의 이야기 중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직장인은 물론 부자들의 보물을 담는 창고 역할을 한다. 이 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으로 국제통화달러를 보유한 국가, 즉 미국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프랑스어로 세뇨리지라고 한다. 출처 매일경제 용어사전. 3화폐 발행을 통하여 정부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당신에게 갑자기 100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꼬마 빌딩 하나 사고 강남 아파트를 하나 산 다음 주식과 채권, 예금의 금융자산을 일부 구성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좋은 차를 한 대 사고 약간의 플렉스 명품, 쇼핑 등을 즐기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의 생각일 것이다. 반면 100억을 현금으로 쥐고 있겠다, 전부 주식을 하겠다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큰 돈을 벌면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의 빌딩을 산다. 인기가 떨어져서 수입이 갑자기 줄어도 서울의 빌딩과 아파트는 굳건한 수요를 유지한다. 그 이유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는 왜 저건 내 비쌀까? 거다. 얼마 전 강남 개포동 짜이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 발표가 있었다. 이 아파트의 84평 방미터 시세는 30억이고 분양가는 15억이다. 당첨만 되면 15억의 안전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33평은 특히 경쟁률이 높아 약 12만 명의 청약 신청자가 몰렸고 1975년생 남성에게 그 행운이 돌아갔다.
당첨자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들곤 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사실 대한민국의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 국토는 좁고 인구 밀도는 높으며 국민소득도 상위권이고 경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 수준이다. 게다가 안 그래도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데 그 많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이라는 손바닥만한 지역 안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된다. 2000년만 해도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50%를 돌파했고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서울에는 대기업의 본사, 모든 명문대학, 청와대, 사법부, 국회행정부는 세종특별시가 있으며 서울은 명실상부한 문화와 교통, 교육의 중심지다. 이러한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핵심지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사용가치가 높고 대기 수요가 탄탄한 서울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는 급등 이후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경기도 외곽의 중대형 평수는 시세 상승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지방 광역시와 일부 핵심 도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는 조금씩 경제가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모이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서울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지방자치제가 강한 일본, 독일이나 국토가 50개의 주로 나눠진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서울 아파트 폭등에는 10가지 이유가 있다. 서울의 집값은 6.25 전쟁 이후 항상 우상향해 왔다. 그러나 신도시 200만 호가 공급된 1990년대의 안정기와 2008년에서 2014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의 암흑기는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부동산의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2013년의 부동산 시장 바닥은 하락 사이클의 정점이었다.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시기, 전세가 안정된 시기를 경험하면서 원래 집값은 거품이고 이제 안 오를 거야라는 오해가 굳어진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고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며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서울 집값은 오른다. 반대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면 집값은 내릴 것이다. 즉 서울 집값은 대한민국의 성장에 비례한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이 좋아질 것에 베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 없어도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아파트는 오른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아래에 열거한 10가지 이유로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폭등하게 되었다. 1. 제로 가까이 내려온 초저금리. 2.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3.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4. 코로나19로 인한 화폐 발행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5. 점점 옥죄는 대출 규제로 인한 불안감 고조. 6. 청약가점제로 인한 30대 부부의 패닉바잉 현상. 7. 임대사업자 제도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8. 임대차 3법 강행. 9.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정책. 10.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사람들의 높아진 눈높이.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없다. 그런데 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소득이 높은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강남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어떤 지역이든 역세권 신축 33평 대단지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는다. 더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을 보는 눈높이도 10년 전, 30년 전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아졌다. 그러나 눈높이에 맞는 신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점점 줄어간다. 특히 25회나 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은 안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에 불의 기름을 끼얹듯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의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다.
누구나 돈을 벌면 더 크고 좋은 집,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점점 귀해지고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한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점점 귀하고 희소성이 생기니 그에 걸맞는 이건 프리미엄을 너무한 거 주고서라도 아니냐고, 사려고 한다. 시발. 이것이 과연 거품일까? 거품과 프리미엄은 다르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지만 프리미엄은 고소득 시대가 되면서 더욱 높아진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역세권이면서 학군이 좋은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다. 같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해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서울, 외곽보다는 강남이 본연의 가치도 크지만 프리미엄의 가치도 크다. 향후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곧 신분을 상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양보다는 질의 시대가 되었다. 부동산 불패론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린다. 어떤 자산이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없고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당분간 부동산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주택자들이라면 가격 조정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핵심지의 아파트는 보유하면서 버티고 다른 물건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집값은 오른다. 10년 동안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우려먹은 이야기가 있다. 인구가 줄면 수도권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들 말처럼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이 내리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한 가구가 한 집만 가지고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이제는 부자의 경우 여러 채를 소유하며 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속초, 강릉, 부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컨하우스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사업가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은 규제로 인해서 막히고 있지만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치 저장의 수단인 집의 대기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 두 번째로는 집이라고 해서 같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하에 인구만 줄어든다면 집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집값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부터 시골의 폐가까지 아주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집은 여전히 비싸진다. 마치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명문대 입시는 점점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는 1인당 모두 동일한 면적에서 살고 있다는 전제다. 과거에는 방 한 칸에서 4~5명이 사는 경우도 흔했지만 지금은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나도 아주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았던 아련한 기억이 있다. 지금은 중형 아파트에서 4인 가구로 살고 있다. 30년 전과 지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30년 전의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를 같은 성능,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또한 가구 분화의 경우 2021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이미 39.7%나 되고 1에서 2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63.4%나 된다. 평균 세대 원수가 2.2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가족의 시대는 끝난 지가 오래고 중대형 평수가 인기를 끌기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단 일부 고소득층 밀집 지역은 예외. 향후 저출산 기조와 이혼율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트렌드는 가구 수의 증가를 이끌고 이는 더 많은 주택의 수요를 의미한다. 인구의 감소와 가구 수의 증가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낸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수도권은 점점 더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는 존속 자체를 고민하게 된다. 즉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건 집값은 너무한 거 오를 수밖에 아니냐고, 없다. 시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보다 쉬운 재테크는 없다.
돈은 최대한 쉽게 버는 것이 좋다. 어렵게 벌든 쉽게 벌든 돈은 똑같은 돈이다. 단, 돈을 힘들게 번다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는 더 힘들어진다.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 투자가 직장인 재테크의 핵심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월한 재테크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유망한 투자처는 부동산이고 신축과 향후 신축이 될 투자처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라는 것을 명심하자. 부동산 투자 성공의 첫 번째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간단한 팁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지방보다는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서울에서는 강남이 제일 비싸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지방에 아무리 좋은 대학교가 생겨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 서울대학교인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람은 여유가 있다면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단,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신축 공급이 없다거나 신축이 아닌 구축 또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신축 선호 현상은 과거에도 심했지만 향후 더 심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돈을 벌면 집의 크기를 늘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한 집의 식구가 4, 5명, 많으면 6명 정도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가 살았기 때문에 20평대보다는 30평대, 30평대보다는 40평대를 선호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아이 1명 정도가 표준 세대가 된 지금은 큰 집보다는 더 새 것 또는 더 좋은 입지를 선호한다. 즉 3명이 사는 집에서 굳이 평수를 넓혀 갈 의지보다는 신축 아파트,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아파트 재테크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이상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다. 10년간 물가가 30% 올랐다고 할 때 내가 가진 집값이 20% 올랐다면 과연 집값이 오른 것일까? 실질적으로는 10% 손해를 본 것이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을 때 이자, 비용을 감안해서 자산을 증식하려면 물가 상승 이상 오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축 또는 신축될 아파트다. 물론 입지가 나쁜데 집만 새 아파트인 경우 땅값이 오르는 속도는 더디고 건물의 감가상각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길 수도 있다. 입지와 신축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굳이 고르자면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선호도는 점점 신축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곳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건물은 낡아서 감가상각 되기에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지만 사람들의 삶 자체도 유한하기 때문에 당장 살기 좋은 신축을 선택하는 수요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술 하나의 재테크 들어갑니다. 전략은 입지가 약간 여유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먼저 얻은 다음 입지가 더 좋은 구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 그랬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그러나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만 먼저 없앨 수 있다면 이보다 쉬운 재테크는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이 편견을 깨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목표는 이미 세워졌다. 부자가 되기 위한 1단계 20억을 만드는 것이다. 20억을 벌고자 하는 투자형 직장인에게 부동산 재테크는 필수다. 그러니 부동산에 대한 편견을 과감하게 덜어내길 바란다. 지금 2단계에서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 스터디 포인트 1. 경기도 인천 포함 안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신축 투자는 가장 안전하고 수월한 투자다. 2. 부동산 가격은 수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의 합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3.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 통화량 증가를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4. 신축은 예전에도 선호되었지만 향후 수도권 신축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진다. 거기까지.